오늘 저희 공개 세미나 제목은 초연결 사회 속 격리된 죽음, 고독사를 말하다입니다. 이 주제를 위해서 두 분의 강연자를 모셨습니다. 조성돈 교수님과 박진옥 상임이사십니다. 네,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실 때는 아까 제가 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음소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화면은 계속 켜두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질문은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오픈 채팅방에 있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으로 질문을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강연이 끝나면은 또 강연자가 그곳에 답변을 다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군가의 죽음, 고독사, Death of No One이란 주제로 강연할 실천신학대학원의 조성돈 교수님을 모십니다. 함께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소개받은 조성돈입니다. 예, 이 귀한 자리 또 초청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에서 좋은 노래가 나왔는데 제가 깬 것 같아가지고 그냥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예, 예, 제가 맡겨진 시간 뭐 짧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좀 시간을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고독사에 대한 의미, 그 전체적인 주제 아래서 한번 좀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질문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화면 공유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 예, 누군가의 죽음, 예, 고독사 이랬는데 제가 영어로 하나 더 붙였습니다. A death of no one 그래가지고 그 nobody도 아니고 someone도 아니고 no one이라고 아예 그냥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아마 이게 고독사의 실제적인 그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목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예. 고독사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자료들을 많이 읽어보고 논문도 보고 책도 보고 하면서 가장 그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고독사의 정의는 이건 것 같습니다. 고독사란 가족, 이웃,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의 왕래나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살다가 독거나 1인 가족 등으로 홀로 죽음을 맞이하여 사망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방치되었다가 발견된 죽음의 경우를 말한다. 이게 이제 그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그 정의를 내리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건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고립된 상태라는 것이 강조점인데 여기서 그 한 두 가지 정도 이 정의를 내리시는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논쟁거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혼자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앞에처럼 왕래나 연락이 없는 상태에 있다가 그것도 혼자 살다가 이렇게 맞는 거냐 아니면은 뜻하지 않게 혼자 있다가 죽는 거냐 이 기간이 얼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망 후 일정 기간이라는 요 말입니다. 요 기간 동안 발견이 안 되고 있다가 발견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뭐 나라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일장 기준으로 해가지고 3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3일이라는 것이 맞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이 조금 있습니다. 뭐 5일이 걸릴 수도 있고 3일이라는 게 그렇게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연락이 이렇게 뭐 3일 내에 이렇게 연락이 자주 되고 그래서 좀 불안해서 찾아가 보고 가봤더니 돌아가셨다나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논쟁거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럼 이제 최종적인 정의는 무엇이냐? 그것은 2021년도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즉 고독사 예방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여기 이제 관련된 사항들이 연말에나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2조에 나오는데요.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및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라고. 이게 최종적인 거죠. 이게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주목해봐야 될 단어들은 단절이라고 하는 거,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격리되어졌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자살을 여기다 같이 넣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고독사 관련된 그 논의를 하시는 분들이 다들 자살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있는데 법에서는 자살도 고독사의 한 종류로서 집어넣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사적 의미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 가운데서 그럼 고독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유교 인구가 몇 명이냐 이러면 뭐 항상 뭐 한 5%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한 3%까지도 나오는데 실은 우리나라 전체가 다 유교적인 그 전통 안에 있고 유교적 가치관에서 그렇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유교적인 전통 안에서 특히 이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유교적인 이해가 많죠. 유교의 가장 기본적인 그 원리 중에 하나는 이 군사부 일체입니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 효입니다. 아마 충이라고도 볼 수, 충효사상 뭐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배웠을 텐데 충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이냐? 효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군사부 일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실제적으로는 아버지의 확대죠. 아버지가 스승이고 아버지가 임금이래. 임금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조선시대 때 3년상을 지내는 거죠. 뭐 우의정 뭐 자의정 하시는 이 정승들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모든 공직을 그 자리에서 딱 내려놓고 부모님 묘에 가서 3년 동안 부모님을 못 지켰다는 죄인이라는 의미로 3년 동안 그 묘를 지키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국무총리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탁 던지고 3년을 가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유교적인 전통이 있었을 때는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유교에서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요. 죽은 돌아가신 이후에 이야기가 될 수 있다만 보이지 않는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떠나보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산다라는 것이죠. 옛날 사대부 집안 같은 경우는 조상들을 모시는 사당이 그 집안에 있었죠. 그래서 그 집안에서 나갈 때 들어올 때 아침 저녁으로 음식 갖다 바치면서 인사드리고 뭐 이런 과정을 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차례와 제사입니다. 차례는 명절 때 인사를 드리는 걸 얘기를 하고 제사라는 거는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거죠. 차례와 제사에서 항상 돌아가신 부모님, 돌아가신 조상들과 같이 하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식을 차려놓죠. 그래서 뭐 가족들마다 다 그 지방마다 좀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만 대부분 흠양하는 시간이 있죠. 조상님이 오셔서 음식 드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그 제사 지낼 때 창문 좀 조금 열어놓고 가족들마다 좀 다른데 그 식사하시는데 좀 민망하실까봐 나가는 집안도 있고 아니면 그냥 돌아서는 집안도 있고 하면서 그 음식을 드시는 시간을 갖죠. 그 다음 뭘 하느냐 하면 상을 내리죠. 제사가 다 끝나면 음복입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 식사를 이렇게 내림상으로 해가지고 다 식들이들이 먹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식구죠. 식구입니다. 그러면서 유교에서 그 죽음을 이해하는 방법은 뭐냐? 기억과 재현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가족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상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그 재밌는 논문이었는데요. 그 논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유교에서의 영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죽은 이후에 가는 세계는 없는데 영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뭐냐? 가문이 유지될 때. 그 가문이 나를 기억하고 같이 있는 걸로 재현하고 있을 때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를 잇는 거를 유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임종입니다. 마지막을 기억하는 거죠. 마지막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적으로 기억을 하죠. 그 마지막을 그 가족들이 다들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 이 집안의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 가족들이 다들 자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돌아가시는 걸 가장 복된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가장 안 좋은 죽음은 뭘까요? 객사죠. 길가에서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이 사람들이 보아야 기억할 텐데 볼 수 없는 죽음, 특히 가족이 없는 가운데 그 죽는 죽음을 객사다라는 말을 쓰고요. 가장 안 좋은 죽음으로 얘기를 하고, 기억하지도 전해 들을 수도 없는 그러한 죽음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고독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서양의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기독교죠. 기독교의 죽음 이해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기독교에서의 죽음은 신에게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기독교인들은 마지막 돌아가시는 분에게 많은 기대를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가 있을 때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으로 오랜 인생을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축복과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을 주실 수 있는,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한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참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줬는데요. 아르스 모리엔디에 그래가지고 죽음의 기술이죠. 죽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다. 어떤 뭐 죽음의 방법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 하면요. 공동체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죠. 유럽에 여행을 가보시면 교회 가운데 주변에 이렇게 묘지가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도 묘지가 있죠. 이 말뜻은 뭐냐? 죽어서도 당신은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런 겁니다. 여기는 어디냐 하면 잘츠부르크에 있는 수도원입니다. 여러분 그 사운드 오브 뮤직 기억하시죠? 마지막에 도망갈 때 갔던 데가 어디냐면 수녀원으로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이 철장 안으로 도망가죠. 여기 뭐가 있었어요? 무덤이 있죠. 수도원 안에 이런 무덤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장면이죠. 그 안과 그리고 이 바깥에 무덤이 있다. 그래서 산자 죽은 자까지도 하나로 연결되는 걸로 여깁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형벌이 무엇이냐? 과거의 중세시대 때 자살한 사람들에게 행했던 방법이었는데, 이 묘지야 그 묻히는 거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장례를 안 치러주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는 뜻이죠. 특히 부활 이후의 공동체입니다. 이거는 예루살렘인데 여기에 이게 많이 보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땅에 안 묻고요. 석관에다가 이렇게 놔둡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제 이 문이 지금 없어진 문인데, 이쪽에 문이 있는데요. 이쪽 문에서 부활의 때에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부활된 몸으로 달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거대한 전체가 다 공동묘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땅이 바로 여기 이 땅이죠. 그래서 이들은 같이 관계, 유지, 공동체, 이런 것이 기독교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었고요. 사회사적 의미인데요. 오늘 이 우리 사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장례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체의 일이었습니다. 한 가족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의 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일장을 한다든가 이러면 내내 그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음식을 만들고 장례를 치는 과정이 있고, 특히 결정적으로 온 동네가 참여해야 될 이유는 뭐였느냐 하면 상여를 매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꽃상여나 이런 만장을 만들고 그걸 메고 가는 이 과정에서 어느 한 가족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온 마을이 다 함께 이 장례에 함께 참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산업화 사회가 오면서 이러한 동네가 없어졌습니다. 공동체가 없어졌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특히 산업화 사회의 그 중요한 그 가치가
옛날 같은 뭐 생명이나 어떤 그 인간답게 사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효율과 경쟁인 거죠. 어떻게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거죠. 없어진 게 아니라 외면하는 거죠. 모른 척하고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죽음이 공동체와 분리됐습니다. 특히 핵가족화되면서부터 더욱더 그렇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옛날에는 가장 복된 죽음이 뭐라고요? 임종이에요. 자기 집에서 가족들이 둘러서 보는 가운데서 임종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면 집이 아니라 빨리 병원으로 보내죠. 병원에서도 대부분 이게 자발적 객사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대부분 집에서 안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장례는 어떻게 치러요? 공동체가 아니라 상조회사에서 책임을 지죠. 그래서 죽음이 이제 집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서 돈으로 치러지는 일이 됐습니다. 공동체의 일이 아니라 일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효율과 경쟁이라는 이런 그 산업사회 측면에서 보면 고독사는 가장 극에 달한 형태다. 산업화 사회에서 성공해서 밀려난 사람들, 그리고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의 죽음은 어쩌면 그 실패에 대한 대가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당연시되는 그러한 그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큰 두 번째인데요. 고독사의 사회적 배경입니다. 고독사의 현재입니다. 현재 이제 고독사 통계인데요. 고독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고독사라고 딱 정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이제 통계가 없습니다. 작년에 통과된 그 고독사 법에 의해서 앞으로 통계를 잡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자체마다. 그런데 아직은 뭐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용고 사망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용고 사망자는 근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가족이 나타나서 데려갈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 숫자보다 고독사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020년도에는 3,000명, 3,052명이었고요. 3년 사이에 비하면 약 1,000명 이상 증가를 했고요. 10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약 3배 정도 증가를 했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고독사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일찍 시작이 됐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고독사다. 근데 일본의 같은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이거죠. 이렇게 그 나선형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천천히 한국은 지금 비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확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 변동이 크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것이 고독사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하나 이제 한국의 그 고독사의 특징인데요. 노인층에서 장년층으로 중심이 옮겨졌습니다. 예전에 고독사 그러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졌는데 요즘은 가장 그 중심,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 고독사의 그 숫자는 40대 후반부터 50대 사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가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거기다가 요즘 가면 또 청년들의 고독사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장년층의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주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할 때도 특별히 한국의 특이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그 남성 중장년층의 고독사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볼 텐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어떻게 보면은 산업화 사회의 폐해입니다. 경제 중심의 이러한 그 사고의 결과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고독사하고 저는 이제 자살 예방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고독사나 자살 예방이나 주 타겟층이 이 부분에서 같이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 이슈 투데이라는 잡지 보도에서 제가 아주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50대 남성의 고독사 패턴이 있답니다. 파산하거나 명퇴를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가족 관계가 나빠지고 이혼하고 건강이 악화되고 계속 일자를 구하다가 마침내 고독사한다. 요런 패턴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특히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딱 겪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답을 못 찾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그 느낌은 뭐냐 하면, 남자들이 이전까지는 정말 이 사회에서 아주 당당한 사람이었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죠. 보통 50대의 은퇴들을 많이 하죠. 40대 제 주변을 보면, 제 친구들 보면 벌써 40대 후반부터 명태에서 회사를 나오고 이제 사업 좀 하다가 이제 어려움 당하고 뭐 이런 패턴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가운데 나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위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돈 벌어다 주고 유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깨지는 거죠.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가정이라고 하는 데는 엄마의 그 구역이었죠. 예. 저는 강연 가면 그냥 나와바리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여자의 자리였는데 거기에 남자가 껴들게 되면서요,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빠가 아버지로서의 어떤 자존심이 상하고 뭐 자존감 떨어지고 막 이러면서 점점 괴팍해지죠. 점점 괴팍해질수록 가족들은 점점 피하고. 그럼 제가 이 표현을 좀 쓰긴 했는데 저도 괴로운데, 남자가 점점 괴팍해지고 괴물로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떠나게 되죠. 혼자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보는 그 프로그램이, 50대 아저씨들이 제일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나 혼자 산단가, 그 산에 들어 자연인이라고 산에 들어가서 지내는 그 프로그램 열심히들 보죠.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좀 더 아픈 얘기인데, 그 남자의 고독사라고 하는 일본의 그 의사가 쓴 책인데, 그 책 상당히 제가 공감이 되던데, 소극적 자살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뭐 자기가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이거 좀 목을 매거나 다양한 수면제를 먹지 않아도 살아갈 기력을 잃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외부에 연락을 끊은 채 병이 들어도 치료해보려는 시도조차 않고 집에서 병약한 자신을 방치해두고 술에 취해 주변과 소통을 끊어버리는 등등의 태도입니다. 경찰이 이런 죽음을 자살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지만 자살에 가까운 고독사라고 봅니다. 저는 이 말이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 이유는 이제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지금 현재 1인 가구가 31.7%입니다. 2020년도 기준이고요. 이것은 5년 전이었던 201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4.6%가 늘어났습니다. 빠른 속도죠. 80년대 통계 보면은 그때만 해도 50%가 5인 이상 가구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10년 지나고부터 4인 가구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요. 약 15년 동안 4인 가구였고요. 2010년도 조사에서는 2인 가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3인 가구를 뛰어넘었습니다. 속도가 너무 빠른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1인 가구가 나타나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속도가 한 3배 정도 빠른 것 같습니다. 이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속도가. 그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대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1인 가구에 대한 통계는요, 매번 틀립니다. 정부에서 3년 후에 이루겠다 생각한 게 1년 있다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대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사회나 문화도 공통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가족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할 때가 많은데요. 인터뷰할 때 저희 집안 행사 때였는데, 저희 집안 어르신이 인사하시면서 내가 88세가 됐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고 그러시는 거죠. 아마 그분이 생각하실 때는 아마 아마 70까지 사시는 생각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대책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어르신만 없었을까요? 가족도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1인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 가구도 실은 문화가 바뀌고
그 사회의 그 인프라가 같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너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이전에 1인 가구 그러면요. 골드 싱글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내는 화려한 싱글. 그래서 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멋지게 사는 삶을 기대했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제가 기억하기는 뭐 한 3년? 2년? 뭐 이 정도 기준으로 봐서 지금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했어요. 부러운 대상이었다가 갑자기 우리가 도와줘야 될 혹시 죽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기까지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특히 코로나가 닥치면서 이러한 상황들이 점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산업사회의 가치관인데요. 효율과 경쟁 가운데 이 생명은 상대적 가치로 전락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이런 거죠. 그래서 절대적 가치가 돈이 됐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돈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슬픈 것 같아요. 당신 누구야? 그럼 돈으로 자기를 증명해야 돼요. 자신이 이 사회에서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돈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도, 경제활동에서 제외된 중장년도,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노년도 스스로를 증명할 길이 없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그 고독사라는 그 소극적 의미의 자살도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겁니다. 이게 그 아까 남자의 고독사에 나왔던 그 책에서 제가 이렇게 언뜻 받은 생각이었는데 옛날에는 이 실존적 불안은 죽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안 때문에 종교를 가졌는데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삶이 실존적 불안을 가져온다.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20대 중반까지 공부하고 30대 경제활동하고 50대 은퇴했는데 아직 50년이 남았어요. 자긴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50대 경제적 실패하고 50대 독거노인을 진입하고 그리고 50년 더 살아야 된다.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끝난다라는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것, 그것이 고독사의 어떤 배경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살과 고독사 이 부분도 뭐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말씀을 드릴 건 없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봐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예, 그다음 결론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던 2021년도 그 고독사 예방 관련된 법이 생기면서 지자체별로 1인 가구에 대한 그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바로 직전에 4월 달이었다 그 이번 달인가 지난달인가 이렇게 제가 기억하기는 올해 요 계획이 나왔는데 서울시에서 1인 가구 암신 종합계획 그래가지고 싱글벙글 서울 이래가지고 이 대책이 나왔는데 아주 구체적이고 기대가 꽤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습니다. 고독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봐야 될 부분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요. 중장년 1인 가구 그러는데 실은 중장년 1인 가구 남자 얘기입니다. 혼자 살게 되는 남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분들의 문제점이 뭐냐? 밥해 먹을 줄 모른다라는 거죠. 이게 참 아예 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나온 대책이 바로 소셜 다이닝입니다. 함께 모여서 밥을 먹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를 유지시키고 서로가 그 개인의 삶에서 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거를 제가 좀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 고독사의 문제는 공동체로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좀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근에 제가 뭐 다른 그 프로젝트 때문에 교회와 서울시와의 관계에 대해서 뭐 이런 걸 하면서 종교죠. 교회가 아니라 종교화했는데 저쪽 대학동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하고 성당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요 사업을 하시는데 재밌는 얘기죠. 대학동이라는 게 이제 서울대학교 근처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룸촌이 형성된 곳인데 거기에 대학생들이 없어지고 지금
40대, 50대 아저씨들이 지금 거기를 다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교회와 성당이 한 일이 뭐냐? 이분들을 모아서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원룸 이렇게 그 뭐죠? 고시원 이러니까 밥을 해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라면이라도 끓여 드시라고 이렇게 라면 먹게끔 해놨대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는 거죠, 아저씨들이. 그래서 라면에다 먹을 수 있는 뭐 계란도 넣고 뭐 이렇게 토핑이라고 그러죠. 뭐 그런 것도 갖다 놓고 그다음에 그 김치도 갖다 놓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그 이렇게 밥 하는 것도 갖다 놓고 해가지고 거기가 아주 인기가 많아졌다가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더 크게 벌이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주 중요하고요. 요즘 각 지자체별로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 일을 같이 하더라고요. 이게 공동체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교회들은 다들 부엌은 있으니까 특히 요즘 이제 부엌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근데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음식을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면서 서로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재밌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우리 동네 돌봄단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게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봉사도 해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시 기준일 것 같은데요. 2020년이죠. 전체 고독사의 62.7%가 중장년 1인 가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돌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지역에서 자원봉사 시스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이런 일들에서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또 하나는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생명이음 청진기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의사들이 좀 투입이 돼서 1인 가구들에게 좀 혜택을 주고 연결을 짓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을 보니까 일본은 재택의료 제도가 있더라고요. 의사 중에 집에만 찾아가는 의사가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는 왕진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그 뭐 아픈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쭉 돌보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좀 배워볼 만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결론으로 나갈 텐데요. 중장년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한때 가장 회사의 중역 그리고 뭐 정말 자신만만하고 당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참해졌다라는 말씀인데 그래도 이 비참함을 누군가 함께 해주면 버텨낼 텐데 옆에 있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 가족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누추한 모습으로 된 사람이 그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면 누군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고립될 수밖에 없죠.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더 고립될 수밖에 없죠. 이제 필요한 거는 뭐냐 하면요. 그 사람이 떨어져 나와서 원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새로운 환경 속에 있는데 이런 환경에 맞게끔 새로운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전의 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면 그게 끊어졌다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데 그때는 이전의 나의 연장선이 아니라 현재 내 상황에 맞는 그러한 자기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로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이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들 한 가지로 인생을 결정짓는데 그게 돈이거든요. 얼마 전에 그 퓨 리서치 센터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내놨는데 한국만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건 뭐냐? 돈이라고 딱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단선적인 삶의 목표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게 무너질 때 삶이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죠. 저는 그 사고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독사가 누군가의 죽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이웃의 그런 그 죽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고독사의 우리나라의 현황부터 시작해서 예방과 가능성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공지해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질문들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올려주시고, 그리고 교수님께서 직접 거기에 답변을 다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강연은 고립사와 무연사, 그리고 공영장래를 주제로 합니다. 사단법인 나눔과 나눔의 박진옥 상임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나눔과 나눔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진옥입니다. 강연 시작하기 전에 미리 양해를 구할게. 제가 코로나 양성인 상태여서 목소리가 좀 원활하지 않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할 거는 고립사와 무연사 그리고 공영장래입니다. 앞서 조성도 교수님께서 고립사에 대한 고독사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성도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고독사를 누군가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의 죽음으로 기억돼야 된다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을 좀 이렇게 바꿔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 인기척을 내는 그런 활동이 어쩌면 우리가 고독사를 바라보는 자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슬라이드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3월 23일 연합뉴스 보도였는데요. 식은밥 한 덩이만 2주 동안 아무 찾지 않는 집에 70개 고독사. 이게 연합뉴스 보도된 다음에 거의 줄을 잇듯이 각종 매체에서 언론사에서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거의 동일하게 이러한 사진이 실렸고요. 이런 보도는 신문 보도뿐만 아니라 언론사, 방송, JTBC 같은 방송사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앞에 기사가 실리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해졌습니다. 젊은 고독사가 늘어난다는 기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사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최근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고독사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특히나 아마 여기에 모이신 거의 130명이 넘는 분들,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 쉽게 접하는 이 고독사의 기사들을 어떠한 자세로 바라봐야 될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물론 앞에서 말씀하셨던 고독사의 정의, 그다음에 뭐 종교적인 의미, 여러 사회적 의미 다 살펴봐야 되는데요. 저는 뒤에 살펴보겠지만 우선은 우리가 이런 언론사의 보도를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 생각부터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물론 아직 가족이 있고 젊고 하기 때문에 고독사의 위험군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해서 제가 고독사하게 됐을 때 과연 제가 살던 집을 기자가 와서 이렇게 촬영해서 적나라하게 보도하는 것이 과연 나의 존엄함을 지켜주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살던 집을, 곧 청소도 되지 않은 집을 어떤 기자가 와서 막 찍어서 보도하는 게 괜찮으신가요? 과연 이 고독사 하신 분은 이걸 원하셨을까? 저는 우선 이 문제점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독사 한 분의 집은 아무나 찍어서 우리가 공공연하게 그것을 보도해도 괜찮은 것인가? 저는 만약에 저희 집이었다면 싫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데려갈 일이 많았습니다. 가서 뵙고 가서 뭐 선물을 드리거나 그러면 사진 한번 찍고 와야 되는데 제가 거의 90살이 넘으신 어르신과 여성 어르신 할머니셨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자고 했더니 어르신이 뭘 하시냐면 스카프를 두르시는 거죠. 내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내복 차림으로 사진 찍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90세 어르신이.
저와 사진 한 번 찍는데 스카프를 들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어쩌면 인간의 존엄성 아닐까? 내가 누군가 사진 한 번 찍는데 스카프 하나 두르는 거, 그게 내가 예쁘게 보이고 싶은 거, 그게 인간의 본성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고독사 하신 분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내 방이었다면 또 어떨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무감각하게 고독사는 이런 거야 돼라고 하는 방식으로 어쩌면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이 질문부터 먼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고독했을까? 고립됐을까? 우리가 고독사라고 부르죠. 앞에 조성돈 교수님도 고독사란 말이 일본에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처음에 고독사란 말이 일본에서 나온 건 사실이지만 지금 일본에서 공식 문건에서는 고립사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독이라는 건 이 이미지 보시는 것처럼 고독은 즐길 수도 있습니다. 또 20대 청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혼자 고독사를 선택하겠다는데 왜 사회가 뭐라고 하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고독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고독사 하신 분들이 그 고립을 선택했을까?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회적 고립과 단절 속에서 홀로 인종을 맞이했던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고독사란 말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고독사란 말을 쓰지만 과연 그것을 고독이라는 단어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까? 아니면 사회적 고립이라는 용어로 이것을 재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마도 일본에서도 이러한 고민 속에서 최초의 고독사라는 용어 대신에 공식 정부 문서에서는 고립사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일본 가봤을 때 고독사랑 고립사랑 아마 두 단어가 혼용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정부 문서에서는 고립사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지금 이 시점에 제가 용어를 바꾸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고독사를 그냥 혼자 있다가 고독을 즐기다가 혼자 임종을 맞이한 고독사가 아니라 어쩌면 사회적 결과물로 해서 고립된 그 결과물로 해서 고독사가 발생했다라는 이 사회적 맥락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도 고독사라는 말 대신에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사회적 고립의 위험과 대응, 그리고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사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고립과 단절, 이 부분에 우리가 사실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드는 생각은요. 청년 고독사 정말 심각할까? 고독사라는 것이 특정 세대만의 문제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0대 노인의 고독사와 함께 이야기 나오는 게 청년 고독사예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나눔과 나눔은 무용고 사망자 장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딱 시작한 이후에 가장 많이 질문 받은 게 뭐냐면 코로나 시대에 청년 고독사 증가했냐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답합니다. 아니라고 답해도 기자들은 답정너예요. 딱 답을 정해놨습니다. 제가 어떠한 말을 해도 무조건 기자들은 청년 고독사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청년 고독사 심각하죠. 심각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심각하지만 그 고독사 중에 청년 고독사의 비율은 정말 심각할까? 2020년에 시사식격에서 나온 통계 자료입니다. 이 통계 자료는 서울시에서 발생한 모든 변사 사건, 다시 말하면 병원이 아닌 집이나 기타 장소에 돌아가신 분들의 그 시체 검안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예요. 청년 고독사라고 의심되는 건수가 약 10%입니다. 제일 높은 비율은 어디예요? 50대, 60대로 넘어갑니다. 청년 고독사가 양상이 우리가 다가올 때 심각하기 때문에 청년 고독사를 물론 집중해서 그 대안들을 마련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느 세대예요? 50대, 60대가 왜 고독사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마치 50대, 60대는 문제가 아니고 청년들의 문제만이 문제인 것처럼 언론은 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 청년 고독사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특정 세대로 자꾸만 한정되어서 보면
그 특정 세대에 맞는 그 대책만 나오기 마련인 거죠. 저는 고독사는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연령대를 두고 고독사라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사회가 함께 대응할 것이냐라는 문제로 접근하지 않으면 자꾸 어떤 특정 세대만의 문제인 거죠. 물론 60대, 50대의 문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거기에 맞는 세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거고요. 노인 고독사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무연고 사망자 비율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무연고 사망자는요. 우리나라 2012년에 통계 자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후에 중장년이 가장 많기 시작했고요. 노인층이 많아진 거 아닙니다. 중장년이 원래부터 무연고 사망자가 많았어요. 그리고 점점 노인 세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자살률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뭐 청년 자살률, 중장년 자살률이 높아 그러면 계속 높습니다.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의 비율만큼은 고독사와 다른 걸 개념이에요. 무연고 사망자의 통계만큼은 연령대가 계속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특정 세대가 무연고 사망자의 위험군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를 볼 때도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볼 게 아니라 이 시대에 필요한 숫자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봐야 되는데 언론사들은 청년이 하도니까 청년 고독사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드는 생각은요. 죽음이라는 극히 개인적인 개인의 문제일까? 고독사가? 아니면 사회 문제일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고독사가 사회 문제죠?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130명이 넘는 인원들이 모여서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어쩌면 개인의 죽음 아닌가요? 개인이 혼자 외롭게 삶을 마감하는 부분을 왜 우리는 함께 이야기해야 될까? 어쩌면 죽음이라는 아주 극히 개인적인 문제. 여러분들 여기 웰가인 강사분들 계시잖아요.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거 개인의 문제 아닌가요? 근데 왜 우리는 이 문제를 여기서 같이 공론의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언론사들은 고독사가 심각하다고 사회 문제라고 얘기했을까? 왜 그게 사회 문제일까요? 단지 다른 냄새가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래서 문제인가요? 고독사가 왜 사회 문제인가요? 사실 우리는 고독사를 보면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신문을 봐도 논문을 봐도 어디도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없습니다. 그냥 사회 문제래 무조건. 왜 사회 문제냐고요. 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다 보니까 사회적 위험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건강보험 가입하고 계시죠? 질병 어떻게 보면 개인적 문제 아닌가요? 근데 왜 국가가 건강보험을 마련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장하나요? 자, 실업, 개인의 능력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국가가 왜 개인의 능력 문제인 청년 실업 문제에서 이렇게 개입하고요. 취업 문제 개입하고요. 또 취업됐다가 실업자가 되면 왜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를 주죠? 개인의 문제 아닌가요? 자, 산업재해, 개인이 실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산재 당하면 어떻게 돼요? 국가가 보장해 주죠. 나이 드는 거 개인의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국민연금으로 누령화됐을 때 어떻게 돼요? 노인이 됐을 때 기초연금 보장하잖아요. 다 개인의 문제 아닌가요? 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의 문제로 본다면 한도 끝 없이 다 개인의 문제이겠지만 그 개인의 문제가 어떻게 돼요? 결국 사회의 문제로 확장된다라는 거죠. 결국 빈곤화되고 빈곤한 사람들이 사회 문제를 또 야기하게 되고 개인의 문제와 사회 문제가 결국 구분할 수 없는 지점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IMF를 겪으셨을 겁니다. 저도 IMF 때 실업자가 됐었는데요. 제가 원해서 실업자가 됐나요? 아닌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은행이 무너지고요. 저도 금융권 다녔거든요. 근데 갑자기 회사가 무너져 버렸어요. 금융권이 회사 무너질 거로 생각도 해본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개인의 책임인가요? 미국의 앨런 사태 이후에 벌어졌던 미국의 금융위기. 정말 소시민들이 열심히 모아서 집 사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회가 무너지면서
금융권이 무너지면서 개인이 파산하는 그러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개인의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 것들이 사회 문제입니다. 그걸 다 사회적 위험이라고 보고요.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하죠? 최근 들어서는 치매, 예전에 다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가족들이 알아서 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국가가 치매 보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봄 문제, 어린이들 키우는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부모의 문제인가요? 이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통해서 국가가 보장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나요? 마찬가지인 거죠. 사회적 위험을 통해서 국가가 이제는 개인의 위험들을 사회적으로 담보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고립사와 무연고 사망자, 아직 조성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립사, 고독사의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갖고 추정할 뿐인 거죠. 작년에 무연고 사망자 3,000명이 넘었습니다. 한 개인의 삶을 잘 살지 못해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죽음이라기보다는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회보장제도 미비다. 그리고 법제도, 다시 말하면 이것들을 촘촘하게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가 현실이 따라가지 못하는 한국 사회가 만들어 놓은 사회적 죽음으로 인정할 때 어쩌면 그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시작점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독사를 사회적 문제로 보고 사회적 문제로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한 개인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사회적 문제로 같이 바라보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 드는 생각은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저 고독사 보도가 될 때 아마 제가 지금 예로 들었던 3월 23일 강동구에 있었던 그 어르신의 70세 어르신의 죽음, 강동구청 팻말이 딱 보이더라고요. 기자들이 얼마만큼 강동구청에 전화하고 그 사회복지사한테 전화했는지 가늠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독사가 발생하고 기사화되잖아요. 그 담당 사회복지사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고요. 휴직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언론사들이 끊임없이 전화해서 어떻게 된 거냐, 왜 못 알아차렸느냐, 왜 발견 못했느냐라고 해서 엄청나게 전화를 많이 하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독사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고독사 한 분의 매번 전화하고 관리하던 사회복지사, 사례 관리하던 사회복지사를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전 되게 걱정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어떻게 해요? 유가족들이 과연 마음이 어떨까라고 그분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잖아요. 우리 사회가 고독사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살펴야 될 거는 그분들을 사례 관리하고 지원하던 사회복지사들의 마음을 같이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안 살펴요.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사님들이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공격적으로 나와요. 하나는 너무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을 분들은 공격하죠. 오히려. 걱정입니다. 이번 3월 달에 있었던 고독사 보도에 과연 사회복지사는 괜찮았을까? 우리가 고독사를 너무나 쉽게 얘기하면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씻지 못할 트라우마를 심겨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저는 고독사 보도에 있어서도 자살 보도 기준과 같이 고독사 보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너무나 생각 없이 고독사 보도를 얘기하고 너무나 생각 없이 고독사를 얘기해요. 최소한 여기 자살 관련된 공부하신 분들 계실 거잖아요. 자살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돌아보면 정말 자살 징후가 너무나 많잖아요. 뒤돌아보면 이분이 나한테 자살을 하려고 보냈던 메시지가 정말 많구나를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고독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의 죽음은요, 단순한 기사거리로 소비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죽음에 대해서 여기서 고민하시는 130여 분, 거의 140여 분 가까이 지금 모이셨는데, 그래서 고독사를 보시면서 이 고독사를 좀 입체적으로 바라보시고 단순한 기사거리로 우리가 소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무연고 사망자분들의 장례를 지원하는 단체에 있다 보니까요. 5번째 드는 생각은 고독사 한 분의 장례는 잘 치렀을까? 그 70대 어르신의
장례는 누가 했을까? 언론사들이 가서 주변 분들과 인터뷰하시더라고요. 여기 돌아가신 거 아시냐? 그러면 저는 그분들이 과연 장례는 참여했을까? 뭐 이런 좀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전혀 안 하죠. 여러분 고독사 기사 보시면서 이분이 장례 어떻게 했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례는 가족들이 알아서 다 하는 건가요? 근데 장례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평균 장례비 2015년 기준으로 1,350만 원이에요. 그 돈이 있으면 장례하지만요. 또 없으면.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남편 장례비를 마련하러 갔던 아내가요. 500여만 원 장례비 마련을 고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500만 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이 없어서 발인을 못하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가족들이 있잖아요. 장례 비용이 없어서요. 가족 시신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무용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거예요. 영정사진에 국가꽃 한 송이 올려준 사람 없이요. 안타깝게 삶을 마무리해야만 하는 죽을 때도 죽은 뒤에 철저히 혼자인 그래서 살아가는 것도 걱정이지만 이제는 죽음마저 걱정이 되어버린 것이 어쩌면 문명 사회를 살고 있는 21세기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요. 무용고 사망자 장례에 지원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봅니다. 그 돈이 뭐 얼마나 문제인데 정말 우리 사회가 장례 그 한 분 한 분을 보내기 그런 어떤 사회 조건, 여건들이 안 돼서 이렇게 무용고 사망자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정말 저는 21세기에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회를 무연사회라고 부르죠. 오늘 창립 31주년 어쩌면 이렇게 초연결 시대에 무연사회의 고독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송파세모녀, 2019년에 성북 내모녀, 그리고 2020년에 방배동의 모자, 60대 엄마의 죽음까지 아마 여러분들 이런 죽음들 들을 때마다 안타까워하고 정말 마음 쓰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분들의 장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질문하지 않으시죠. 성북 내모녀는요. 저희가 무용고 사망자로 장례 치러드렸습니다. 네. 장례는요. 고인의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함을 지켜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의 관계를 정리를 통해서요. 애도와 치유의 시간을 통해서 일상을 복귀하는 애도 과정이기도 합니다. 저는 장례가 너무나 중요한 그래서 일생 의례 중에 정말 이 장례라는 것을 빼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죽음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장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처럼 사전 장례 의향서가 있다는 거 아실 텐데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쓴다고 해서 그거 법적 효력 갖지 않습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처럼 사전 장례 의향서도 사실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내가 내 친구에게 장례를 부탁해도요. 법적으로 장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독사한 친구를 위해서 실제로요. 무용고 사망자의 경우는요. 임종하고 화장되기까지 평균 한 달이 소요됩니다. 그 평균 한 달 기간 동안에 시신은 안치실에 있어야 돼요. 실제 70대 어르신이 고독사 하셨고 그 친구들이 그분의 장례를 치르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한 4명이요. 돌아가면서 매일 안치실에 와서 친구 잘 있는지 확인하고 인사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그 친구들 꿈에는요. 고인이 나타나서 나 언제 보내줄 거냐 이랬다라는 거예요. 저희랑 장례를 다 마친 이후에 제가 그 다음에 연락을 한번 드렸더니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친구가 꿈에 안 나타난다고요. 그래도 보고 싶을 때 한두 번 꿈에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장례라는 게 어쩌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과 관계를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걸 통해서 어쩌면 제대로 된 죽음을 완결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죽음 이후에 장례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까? 고독사한 분들의 장례는 잘 치렀을까? 무용고 사망자분들의 장례는 어떻게 치러지고 있을까?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된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장례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죽은 다음에 장례식이 없다면 어떨까요? 지금 서울을 제외하고는요, 무용고 사망자들은 직장이라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장례가 아니고요, 처리예요. 실제 저희 무용고 사망자 장례에 오신 가족이나 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돌아가셨는데요. 장례식장 갔더니 이런 말 하더래요. 돈 있으면 장례하시고요. 돈 없으면 시신 포기하세요. 그러면 국가가 화장을 해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가 돈이 없는 사람들 치료해줍니다. 국립의료원 가면 치료해주죠. 그런데 딱 죽는 순간엔 이거죠.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딱 죽는 순간까지 국가가 개입하고요. 그 다음은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치매도, 보육도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죽음 이후의 장례만큼은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거죠. 유일하게 시신을 포기하면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신을 화장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나마 서울시만 공영장례조를 통해서 지금 장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례가 없다면 고인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의 동반자 관계에 있던 지인의 애도는요. 회한을 풀고 싶은 가족이 있다면 그 애도는 어떻게 할까요? 저희 공영장례에 왔던 엄마와 딸의 이야기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서울 살다가 정말 도망쳐서 강원도에 가서 살고 있었대요. 가정폭력이 심했다 보니까 너무 힘든 삶을 살다가 도망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의 남편의 죽음이 알려졌습니다. 아마 제가 가족이어도 장례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있겠습니까? 그분들 역시 장례하지 않겠다고 하고 시신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장례도 오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장례에 오셨어요. 별 말씀은 없었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에 따님이 저에게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아버지 되게 미워했는데 그래도 장례를 치르고 나니 그래도 이제 용서할 마음이 조금은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죽음, 더 잘 죽었고 살았을 때 사과했으면 훨씬 좋았겠죠. 하지만 그 죽음을 맞이한 가족들이 회한을 풀 수 있는 공영장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분들이 화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고독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홀로 살다가 홀로 임종을 맞이하고 상당 며칠이 지난 이후에 발견된 죽음. 화해할 시간이 없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회한을 풀 수 있는 장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잠시만요.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요. 그 나라가 위대한 나라인지 아니면 형편없는 나라인지 그 국민의 도덕 수준을 어떤 수준에 도달했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죽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그 사회가 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즉 죽은 사람을 존엄하게 잘 보내고 장례를 잘 치르는 사회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사람의 존엄함을 또 얼마나 잘 지켜주겠습니까? 네, 무용고 사망자 약간 혼동되실 텐데요. 개념 정리하고 오늘 이야기는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용고 사망자는요. 크게 세 가지로 정의가 될 수 있어요. 연고자가 없는 시신. 연고자가 없다라는 것은요. 고아 같은 사람이겠죠. 또 하나, 요즘엔 90대 어르신은 연고자가 없어요. 왜요? 나머지 가족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무용고 사망자가 되기도 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기사 많이 보실 거예요. 여름에 휴가 갔다가 교통사고로 다 돌아가시고 혼자 살아남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 이런 분도 무용고 사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고자가 없는 시신. 두 번째는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예를 들어서 관악산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자살하신 분이세요. 근데 백골로 발견되셨네요. 그분의 신원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분은 무연고 사망자가 됩니다. 그래서 연고자가 없는 시신, 연고자가 알 수 없는 시신. 아마도 여러분들은 1번과 2번까지를 무연고 사망자로 많이 아실 텐데 실제로 무연고 사망자는 세 번째가 가장 많습니다. 많다라는 것도 대단히 많습니다. 70에서 80%는요.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가 무연고 사망자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요. 관계 단절도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실제 코로나 사망자 중에서요. 무연고 사망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왜요? 코로나 사망자한테는 1,300만 원의 장례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면 장례 치르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시대에 무연고 사망자는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연고 사망자는 많은데 코로나 사망자로 인한 무연고 사망자는 적었다는 말씀입니다. 고독사는요. 앞에 조성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인 거죠. 기본적으로 고독생, 고립생. 첫 번째는 단절된 채 홀로 사는 고립생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홀로 임종을 맞이하고 세 번째는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다시 말하면 1, 2, 3번 중에 핵심은 2번이겠죠.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 자, 그럼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자는 같은 개념이다? 아니죠. 고독사가 앞선 개념이고 그 이후에 시신을 인도할 사람이 없는 게 무연고 사망자인 거죠. 제가 잘 예로 드는 게 뭐냐면 자, 강남 대치동의 고급 빌라에서 큰 대저택에서 혼자 사시던 90세 어르신이 자녀들은 의사 변호사들입니다. 근데 혼자 살았어요. 그 어르신이 혼자 살다가 홀로 임종을 맞이하고 한 3일 있다 발견되셨습니다. 이분은 고독사한 게 맞죠. 그런데 자녀들이 장례는 거하게 하겠죠. 고독사했지만 무연고 사망자는 아닙니다. 자, 다르게 요양병원에서 좀 많이 돌아가세요. 요양병원에 돌아가셨습니다. 홀로 임종을 맞이한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독사는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가족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해서 시신을 포기하면 무연고 사망자가 되겠죠. 네, 고독사가 앞선 개념이고 무연고 사망자는 그 이후에 시신 인도에서 장례를 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의 개념이다. 이게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자꾸 기자들이요.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가지고 고독사 통계라고 자꾸 거짓말을 해요. 조성동 교수님도 말했고 저도 말씀드리지만 고독사 통계는 없습니다. 아마도 내년 정도에 나올까 말까 해요. 그러면 지금 계속 고독사를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갖고 해요. 왜냐하면 무연고 사망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를 어쨌든 시신 처리를 하기 때문에 통계가 명확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무연고 사망자를 가지고 고독사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달라요. 저희가 서울시 통계를 내보니까 무연고 사망자 중에 어쨌든 고독사 의심 사례로 보이는 건 약 30%밖에 안 됩니다. 왜? 대부분 임종이 어디예요? 병원입니다. 병원과 그리고 요양병원 등에서 돌아가시는 거죠. 실제 집이라든지 거리라든지 돌아가신 거는 약 3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념은 여러분들이 좀 명확히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무연고 사망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5년, 16년만 해도 50대와 60대 초반까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노년층으로 그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추정하기로는 IMF 때 30, 40대의 사람들이 25년, 30년이 지나는 이후에 지금 무연고 사망자로 돌아가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조성동 교수님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걱정입니다. 무연고 사망자분들이 걱정이에요. 무연고 사망자분들의 가족들이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시신 포기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되게 간단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몸과 심신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는 괜찮을 텐데 이분들 자기 가족들 시신 포기하고는 친구들 가족 장례는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심신이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
어느 순간 마음이 많이 힘들어할 때 과연 괜찮을까? 걱정입니다. 요즘에는요, 무연고 사망자분들 장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가끔 참여하십니다. 관계를 맺고 있던 분들. 꼭 연고자가 아니라고 해도 관계를 맺을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요. 네. 네, 이제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무연고 사망자분들, 그리고 고독사 하신 분들을 사실은 이분들을 위한 공영장례 너무나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공영장례라는 것은요, 어쨌든 지인과 가족들이 애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그래서 이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그것이 때로는 기쁨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회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공공이 마련해 주는 것이 공영장례고, 이 공영장례는 점진적으로 저는 보편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영국이나 이런 몇몇 국가에서도 공영장례와 비슷한 장례 지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떠한 그 빈곤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만 한정되는 그런 장례로 많이 낙인시키고 있는 것이. 예, KB금융에 네. 여러분들 remember.hani.co.kr이라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작년에 한겨레 21과 함께했던 1216명의 부고장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했던 무연고 사망자분들의 간단한 사연과 그리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보셔서 여기에는 10대 이하도 있고요.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 70대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보시면 꽃 색깔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는요, 연령대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학력과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에 시신을 인도할 가족이 없으면 무연고 사망자가 되는 거죠. 저는 10년 가까이 이제 무연고 사망자분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요. 나와는 관계 없었던 무연고 사망자분들이 이제는 잊을 수 없는 생생한 기억들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무연고 사망자 장례하면서 가족들을 원망했습니다. 아니, 어떤 잘못을 했길래 그래도 가족인데 장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가족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고인들에게, 그리고는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고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고인에게 조금 더 잘 살지라고 고인을 탓하게 되더라고요. 당신이 조금만 더 잘 살았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한 10년 가까이 하고 나니까 이게 모두 사정이 있었구나.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최선이지 않았을까? 최선이었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스틸 라이프라는 영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스틸 라이프라는 영화에 보면 스틸 앨리스라는 영화에 보면 이 앨리스라는 사람이 기억을 점점 잃어갑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강연회장에 이제 그 당사자들이 모인 강연회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예전에 나로 남아있기 위해서. 저는 어쩌면 고독사 하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그 고독사 현장의 사진을 보면서 되게 고통스럽겠다,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들 또한 애쓰고 있지 않았을까. 이 세상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요. 예전에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그런 자신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쩌면 애쓰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더군다나 저는 우리가 고독사에 관심을 갖고 사실 어떻게 관계를 더 맺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나라한 시심은 모종도요. 뿌리 내려서 한껏 자라는 놈과 가망 없어 보이는 미수종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건 최선이 아닐 리 없습니다. 저는 고독사 하신 분이건 무연고 사망자분들이건 모두 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던 삶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모두에게 애썼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말씀 못 드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싶고요. 타인의 고통에, 죽음에 공감과 연대로 서로에게 인기척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 말씀 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네요. 소방관들이 불 속에 사람들이 아무리 화염이 아무리 심해도 그 안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구하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조용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쿵쾅쿵쾅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게 인기척이라고 합니다. 불 속에 혼자 있는 사람이 자신을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생명의 의지를 놓는다고 하죠. 어쩌면 불 속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처럼 사회적 고립과 단절로 고립되어 있는 고립사 위험에 놓인 사람들에게 어쩌면 우리가 할 것은 인기척을 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과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해 가는 과정. 어쩌면 그게 지금 우리가 죽음을 고민하는 우리가 고독사를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그들에게 우리가 낼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진옥 상임이사님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개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고독사의 배경이나 현황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고독사, 무연고, 무연고 장례까지, 공영 장례까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마치 저는 그 강의, 하나의 강의를 들은 듯한 이제 그런 두 분의 강의가 그렇게 연결이 돼서 참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저희가 많다면은 여러분들 질문도 좀 받고 또 그 위에 얘기도 좀 듣고 싶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강연집에 보시면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은 또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은 저희가 또 두 분 다시 또 오프라인으로 언젠가 모일 때 또 모셔서 다시 이야기 나누는 시간 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 분 강연자분께 여러분 혹시 혹시 강연자분들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 정도 하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1분 정도 두 분께 시간 다시 한번 드리고요. 1분 정도 다시 한번 좀 요 말씀은 내가 놓쳤는데 요 말씀 꼭 드리고 싶다, 당부하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시면은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성동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또 좋은 또 이렇게 반응도 보여주시고 질문도 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삶이 앞서기 전에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죽음 앞에서 이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게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맞아야 될 그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수명이 늘어나고 의학이 발달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기면서 어느 날인가 정말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쫓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됐고 또 이것이 너무 또 길어지다 보니까 내가 이제 뭔가를 결정져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뭐 자살이나 고독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가치를 회복하는 것, 이거는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꼭 돌이켜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이 각당복지재단에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 주는 건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보면 다들 각당복지재단에서 강의했었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정도로 서로 이렇게 격려도 되고 위로도 되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점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이 사회 속에서 그래도 이 중심을 잡아주시는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진옥 상임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까 조성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중장년 남성들이 사실 왜 고독사로 많이 죽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돈보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사람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라고 한다면 설령 중장년 남성이 돈을 벌지 못해도 사회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을 텐데 어쩌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사회는 그 사람을 있는 사람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으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사회적 문화 분위기가 어쩌면 사람들이 사회의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고독사의 시작은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관계 맺기 시작하는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너무나 단순한 그것부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던 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분께 우리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